내란 특검팀이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압수수색이 무산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당 예산을 거듭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국민의힘 박성원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란 특검팀의 국민의힘 압수수색과 관련해 여야 지도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거 먼저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정치특검이 국민의힘의 심장인 당사 압수수색에 이어서 또 다른 심장인 원내대표실과 원내 행정국까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날뛰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 몰이를 종식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반격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은석 특검의 무도한 압수수색이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숨을 단축하는 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만약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의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어 구속 기소되고 1심 재판에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내란당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체할 것인가, 국민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당할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와 절연하지 않고 당내 내란 동조 세력을 끊어내지 못하는 한 국민의힘은 내란당의 오명을 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의 압수수색 시도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무기한 농성, 그리고 특검팀 고발 방침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네, 저도 방금 조금 전까지 연좌 농성을 하다가 이리로 왔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야당 말살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치 특검에 의한 정치 테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번 영장은 어제 발부된 게 아닙니다. 지난달 8월 29일 날 발부된 영장을 가지고 있다가 어제 바로 교육부 장관과 금감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들어온 부분이 있고요. 굉장히 정치적 의도가 들어있는 기획적인 그런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영장의 압수수색물 대상 범위가 너무나 무한정입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면 범죄 사실과 구체적으로 연관된 그런 압수수색 대상물에 대해서만 영장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영장을 봤습니다마는 너무나 광범위한, 과연 우리나라 헌정사에 이렇게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까라고 회의를 느낄 정도의 영장이었고요. 그 기간도 당시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그 즈음을 해서 영장 청구가 된 게 아니라 무려 5월 9일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에 취임한 작년 5월 9일부터 모든 서류들 그리고 관련되는 물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그런 영장인 거죠. 실은 어떻게 보면 원내대표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107명 국민의힘 개인에 대한 사찰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원내대표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선 전략을 그리고 지방선거 전략을 꾸리는 그런 헤드쿼터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컨트롤 타워에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 결국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 의도는 바로 야당 말살입니다. 네,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서 너무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영장을 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광범위하고 어떤 심도 깊게 보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한다면 그 역시 지금 내란이 웬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정사에 그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그런 강도 높은 수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 힘이 불과 서너 달 전만 해도 집권당이었는데 지금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은
국민들 입장에 보면 한심해 보일 겁니다. 제 기억으로도 지금 특검에 수사를 물리적으로 맡겠다고 하는 게 지금 두 번째 같아요. 첫 번째는 김건희 특검. 그 특검은 왜 생겼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뚝하니 만들었습니까? 집권 2년 6개월 동안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매감 매직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금거북이 뭐 갖다 주고 매감 매직합니다. 그런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겠다고 또 당사 앞에서 저 농성을 했었습니다. 결국 막았지요. 이번에는 뭔 특검입니까? 내란 특검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살상하겠다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우리 군을 동원했습니다. 그 뿌리를 수사하는데 저거를 지금 방해합니까? 저는 아마 우리 박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뭐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걸 뭘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검찰입니까? 경찰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윤석열이 벌인 내란을 파헤치기 위한 특검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재임 기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있었던 비리를 파헤치는 특검입니다. 최혜병 특검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 농성을 하고 합니다만은 흐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3일부터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6.3 조기 대선 그리고 지금까지 면면하게 흐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거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거 이게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과연 국민의힘의 저런 모습들이 우리 국민들의 뜻과 같이 일치하는가 이런 걸 본다면 결국은 본인들 지지층을 더 결속시키는 뭐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저런 말들이 나머지 우리 절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어떤 울림이 있겠습니까? 저는 투쟁을 하더라도 협조할 거는 협조를 하고 특검 수사에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본인들 목소리를 내고 해야지. 저게 뭡니까 지금 몰려가가지고 피켓단지 들고 뭐 어떻게 수사기관 또 막아보겠다 이거밖에 더 됩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질문에 벌써 5분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가 질문이 많이 남았습니다. 조금씩 압축적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반론 네. 또 듣겠습니다. 반론 기회를. 아마 저희가 한 의원님 말씀 중에서 귀담아 들을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실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도 협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보다는 정치적 공세, 어떤 야당 탄압, 야당 말살이라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다라고 제가 단언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의혹이 없다라고 하면 저희는 12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관련된 일자에 대한 이미 제출 형식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특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5월 9일, 작년 5월 9일에 저희가 어떻게 특검이 압수수색의 대상물이 되는 그 자료와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내란과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내란몰이 이제는 저희가 종식해야 된다고 오늘 강력하게 당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더 이상 그런 프레임으로 아무런 지금까지 2달이 넘도록 관련되는 증거나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을 그런 프레임에 가두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저도 강력한 야당으로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된 의총에서 이런 부분들의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오전에 고발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특검에 대한 국정조사 이런 부분들까지도 의원님들이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네. 답변 기회를 드리면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당 해산 얘기 계속 하는데 그 부분 정말 가능한 얘기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죠. 그 추경호 의원의 어떤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갔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물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그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지금 우리 민주당 의원인 김상욱 의원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봐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의 행적은 석연치가 않아요. 왜 그 12월 3일 날 본인들이 몰랐다고 한다면 그 엄중한 날에 계엄 선포 직후에 여당의 원내대표가, 당시에 여당 원내대표가 전화를 합니까? 왜 통화를 합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하고
물론 뭐 다른 내용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러고 난 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보인 행보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다 몰려가고 국민의힘에서도 한 18명 되지 않았습니까? 비상계엄을 해제시켜야 됩니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이기 때문에 다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원내대표는 뭐 했습니까? 당시에. 당사로 가자, 국회로 가자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에게 의결을 미뤄달라는 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아니 그런 의혹들이 있잖아요. 본인이 진짜 혐의가 없고 죄가 없다면 저 같으면 당당하게 가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도 막지 말라고 하고 그게 당당한 모습 아닙니까? 언제나 국민의힘 뭐라고 했습니까? 백드롭도 붙여가지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왜 거부를 합니까?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정당 해산 부분은 좀 전에 우리 정청래 당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내란 특검 수사를 통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나 아니면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내란을 방조했다거나 주요 인물을 종사했다거나 그런 혐의가 드러나고 재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당연히 이건 저는 우리 국민들이 참지 못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국민의힘은 국힘당이라고 줄이겠습니다. 헷갈리니까. 국힘당은 위헌정당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지금 국힘당 내부에서도 이대로는 우리가 못 간다 하면서 내부 자정 기능과 함께 당이 지금의 모습처럼 내란을 옹호하고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고 윤석열, 김건희 어게인을 외치며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 김건희 재판도 제대로 안 됐는데 석방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혐의가 드러나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저는 사법적 절차, 헌재 절차야 당연히 위헌 소송이 가겠죠. 하지만 저는 위헌 소송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국힘당 해체로 사실로 드러나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붙인다면 예전에 통진당 사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그 이모 의원입니다. 내란 예비 음모로 그 당을 해단됐어요. 거기에 있는 6명의 의원들을 의원직을 상실하고. 그런데 지금 이거는 뭡니까?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소속의 주요 의원들이 연루됐다고 한다면 저는 피하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내란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당 해산까지 가능할 것이다. 네. 한 의원님은 본인의 희망을 담아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사법적 얘기. 하지만 저는 단언코 국민의 107명 의원 어느 누구도 비상계엄이나 내란 프레임에 관련되는 의원은 없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님의 행적만 보더라도요. 본인이 초단위로 당일의 행적을 이미 소상하게 다 공개를 했습니다. 경찰에도 자진해서 출석을 해서 이미 진술이 끝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추거나 숨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떳떳하게 오히려 저희가 강하게 요구를 하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 내란 프레임, 사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는 게 아닙니까? 저희 국민의힘 누구도 당시에 내란 그 프레임에 관련되지 않았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님들입니다.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께서도 국회의사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달라라고 국회의장께 요청을 하셨고요.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으신다면 김민석 지금 총리부터 문제를 삼으셔야죠. 저희는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 107명 의원 그 누구도 비상계엄과 내란 프레임에 관련되어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위헌정당 해산 본인들의 희망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더 센 특검법. 이 부분은 뭐 민주당이 꽤 오랫동안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진행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내란 특별재판부는 좀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의 설치에 대해서도 지금 지도부에서는 아직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 더 센 특검법은요. 뭐 세진 않고요. 뭐냐면 특검 내부에서도 지금 특히 3개 특검 중에 김건희 특검은 정말 제가 예전에 우리 방송 나와서도 앞으로 특검 수사하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 깜짝깜짝 놀라고 모욕감 느끼고 자괴감 느낄 일이 많을 거라고 했는데 벌써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통령 부인이 보석류의 그 사치품들을 받고 금거복이 받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너무 혐의가 많은 것 같아요. 예전 특검이 16가지로 했는데 이미 기한도 부족할 거라고 하고 그런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개정안을 내기 때문에 수사기간 늘리고
인원 늘리고. 예, 그렇죠. 파견 검사들 숫자 늘리고 해서 이번에 제대로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국민적 목소리를 담는 거고요. 말씀하신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야당이나 일각에서는 뭐 위헌 얘기하고 하는데 우리 민주당이 집권당인데 그런 걸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앵커 말씀대로 지도부 차원에서 이걸 추진하자 이런 뭐 결정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사위원들도 그렇고 내란 전담 재판부가 꼭 필요하다. 근데 지금 법원에서 우려하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듣기로 지금 우리 서울 형사지법, 우리 서울중앙지법이죠. 네. 중앙지법에 형사부가 한 30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내란 전담 특별부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맡게 된다면 만들어진다면 31부로서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뭐 여론조사상 제가 수치까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사법부의 여러 가지 지금 내란을 재판하고 있는 판사랄지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벌어진 일들이 좀 석연치가 않다.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씨를 한때 풀어주고 했던 지금 조기현 판사입니까? 지기현 지기현 판사죠. 판사. 네. 조희대 대법원장 자꾸 헷갈려가지고 지기현 판사랄지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영장을 기각하는 걸 보고 우리 국민들이 경악하지 않았습니까? 6개 중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영장을 기각한다든지 좀 전에 우리가 앞서서 뉴스 들었습니다마는 그 집사 게이트 네. 관련된 중대 혐의자들에도 또 영장이 기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정말 좀 이게 제대로 된 재판부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련 상임위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덧센 특검법과 내란 특별재판부의 설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덧센 네. 특검법은 아니고 특검이 특검법.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법이죠.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네.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게 대한민국 2025년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사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법부의 핵심은 결국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이잖아요. 지금 특검법 개정안만 하더라도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 특검에 들어가 있는 특검들 그리고 검사, 수사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더 수사할 것도 없는데 왜 연장을 한다.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 피해를 누가 보겠습니까? 결국 일반 민생 사건들이 다 뒤로 밀리고 있는 거죠. 그런 피해를 감수해 가면서 과연 여기에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 가는 게 맞는 건지 이거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상식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하고요. 특히 이번에 특검법 개정안을 보면 1심 재판을 생중계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법의 독립성 이 부분은 재판장이 본인의 판단 하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재판의 독립을 스스로 저해시킬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굉장히 악법이고요. 위헌적인 조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란재판특별법 한마디로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판사도 검사도 말 그대로 민주당 성향의 검사를 통해서 민주당 성향의 판사를 앉히고 그 재판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겠다. 어떻게 공정한 재판과 객관적인 재판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는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교수가 쓴 책에 보면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고 하는 그 책에서 두 가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원칙을 서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상호 간용과 제도적 자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거죠. 결국 수의 우위, 대화 타협의 원칙을 뒤로 미루고 수의 우위를 앞세워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 본인이 원하는 재판을 만들기 위한 말 그대로 폭주죠. 이러한 입법 폭주, 독재를 저해시킬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국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나서 주셔야 되고요. 법원 행정처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문제가 헌법에 보장한 삼권 분립을 크게 침해하기 때문에 법원장 회의를 조만간 소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법은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러한 재판, 사법부마저도 특정 정파,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악용이 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 여러분께서 보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회 법사위 얘기도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나경원 의원의 이 간사 선임에 대해서 요구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논란이 여러 개 됐는데 일단 이 간사 선임 거부한 부분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제가 나경원 의원이라면 저는 자기 체면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라도 법사위 보임을 거부했을 것 같아요. 그냥 사양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이 지금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를 가지고 간사를 맡아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 예전에 원내대표 할 때도 그랬나요? 뭐 국민의힘 여당일 때도 우리 민주당 지금 대통령 되셨는데 우리 이재명 대표 공격하면서 뭐 재판 관리 안 한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뭐라고 했습니까? 근데 저분 지금 예전에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폭력 사태 나고 빠루 그 유명한 빠루 사건 났을 때 지금 제대로 6년 지났어요. 1심도 안 났습니다. 재판 안 돼가지고 그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또 법사위에 온 거예요. 본인은 물론 뭐 여당에도 그런 옛날이 있었다 이렇게 또 변명하지만 예, 그런 게 있고요. 또 나경원 의원이 이른바 지금의 이 내란 사태에 있어서 그렇게 자유로운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앞서도 우리 얘기했습니다만 비상계엄 해제 의결할 때 나경원 의원 오지 않았습니다. 올려가다가 다시 돌아갔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통화했다는 내용도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할 때 대통령 관저 앞으로 달려갔다고 그래요. 그럼 결국은 뭐 탄핵 반대하고 계엄 옹호한다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분을 그냥 떡하니 갖다 놓고 뭐라라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되지 않으면 법사위 간사로 와서 이렇게 역할하는 게 쉽지 않겠다 이런 말씀 듣고요. 아까 좀 전에 우리 박 의원님이 외국 학자를 인용해서 뭘 한마디 했기 때 저도 유명한 사람 얘기 한마디 해드릴까요? 알베르 까뮤라고 프랑스 석학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내란은 분명히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어요. 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 공화국을 위협하려고 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고 헌법을 짓밟으려고 한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옹호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요구를 거부한 부분.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사위원장 자리, 어떻게 보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과거부터 나눠 가지는 게 관행이었죠. 그런 걸 무시하고 지금 민주당이 수의 우위를 앞세워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독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전임이 누굽니까? 아시는 것처럼 법사위 회의장에서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 그것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권력형 비리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주식 거래를 한 이춘석 위원장입니다. 이런 부분이라면 양심 있는 여당의 입장에서 저는 오히려 법사위원장을 그동안의 국회 관행에 맞춰서 저희에게 양보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당 간사로 나경원 의원을 선임한 거, 신임 장동혁 대표가 이제 제대로 싸우는 야당을 만들겠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오선의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아서 이제 진행되는 장면을 보시게 되면 그냥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는 저희의 강력한 의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 발언권을 추미애 위원장이 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상임위 운영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의사진행 발언조차도 허락하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나경원 의원님께서는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고 지금 발언이 나오시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발언이 나올 당시의 맥락을 짚어보면 아마 초선 의원들, 특히 민주당과 조국 신당의 의원님들이 비아냥과 조롱의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과정에서 튀어나온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부분을 너무 과하게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숫자로서 선수로서 찍어 누르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법사위가 그동안의 국회의 간행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감으로써 생기는 이런 독단적 그리고 독선적 국회 운영의 어떤 폐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국회 운영이 이루어지겠다라고 민주당이 마음을 먹었다면 저 자리는 국민의힘에게 양보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국민의힘 간사 자리를 왜 민주당이 간섭을 합니까? 민주당이 간사 선임하는 것은 저희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국회의 간행도 자당의 간사를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당이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딴지를 걸고 넘어선다는 것, 그리고 이 부분을 막겠다고 나서는 것, 저는 이거야말로 대화 타협이 사라진, 그리고 그동안의 국회 간행을 무시한 여당의 오만한 독주의 대표적인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초선 가만히 있어라 그 부분 얘기도 같이 하시죠. 네. 일단 간사 선임 얘기하시는데 어지간한 사람을 내놨어야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좀 심했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초선이고 우리 박 의원도 초선인데 저는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제 불쾌감을 말씀드리게 하고 우리 박 의원이야 동료 의원이고 같은 당이니까 속으로는 되게 불쾌했을 겁니다. 제가 가만입니까? 뭘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제가 나경원 의원에 가만히 있어라 하는 얘기 안 듣고 움직이면 총으로 쏠 겁니까? 제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고 되게 모욕적이에요. 오늘 우리 당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낡고 구태스러운 오선 의원보다 일 잘하는 초선 의원들이 많습니다. 왜 저런 식의 얘기를 합니까? 지금 아직도 권위에 쩌들어 있고 아니 상대당 초선 의원들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저런 분은 법사위 간사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 지금 국민의힘 다수의 의원들이 저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모욕을 느꼈고 제가 방송 오기 전에 우리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모여서 성토를 하는 기자회견도 했습니다만 나경원 의원은 국회 윤리위에 제소되기 전에 아마 제소가 될 겁니다. 저 정도 사안에 제소가 안 되면 누가 제소가 되겠습니까? 되네 전에 진솔하게 민주당 초선 의원들에게만 하지 마시고 조국혁신당 초선 의원들에게만 하지 마시고 모든 초선 의원들, 국민의힘도 초선들 많습니다. 그 사과하십시오. 사과하고 저런 식으로 윽박 지르고 선수를 어떻게 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런 식의 얘기하는 거는 정말 적절치 않다. 정말 권위주의적이고 아주 전 또 하나의 다선 의원의 갑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반론하신다고요. 아까 그 빠루 사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빠루 사건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당직자 그리고 의원들이 당시 의안감 문을 뜯는 과정에서 사용된 도구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그걸 들고 와서 민주당 당직자와 의원이 이 도구를 사용해서 국회에서 폭력을 저질렀다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그런 대상물인데 이것을 프레임을 바꿔가지고 나경원 의원이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재판이 늦어졌다라고 하는데 페트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총 33차례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확히 말하면 재판이 아니라 나와서 출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민주당 의원은 16차례 거부를 했고요. 저희 당 의원은 5차례입니다. 박범계 의원, 지금 법사위원으로 계시지만 당시에 법사위원장과 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죠. 이분만 하더라도 3차례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국민의힘이 이 사건을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출석도 하지 않았다라고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것은 사실과 벗어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야 회동 가능성 부분인데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 성사됩니까? 지금 보니까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정중하게 정무수석이 가서 대통령께서 만나고 싶다는 장동혁 대표에게 제안을 했고 제가 뭐 언론 보도나 이렇게 좀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서로 간의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는 우리 민주당이 배출한
정말 지도자이시지만은 대통령은 여야 모두 국가 전체의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저렇게 장동혁 대표나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대를 하고 또 같이 얘기를 하자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윤석열 전 대통령 제가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어땠습니까?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만나서 국정을 논의하자 의제고 형식이고 모두 정해라 해도 만나지 않았어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참패를 하니까 마지못해 딱 한 번 만나고 그것도 본인이 얘기 다 해버리고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여야 지도부들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고 이번에도 또 한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또 논의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도 바깥에서만 너무 거친 용어로 저는 제가 제일 놀랐던 게 그거였습니다. 장동혁 대표 취임 일성으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려 버리겠다. 저는 그건 정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치러지고 어떻게 들어선 국민 주권 정부입니까? 그러면 본인들 반성부터 했어야죠. 근데 그건 안 하고 끌어내리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대통령실이 만나기를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이니까 본인들 하실 얘기 있고 진짜 민생을 챙기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만나셔가지고 대화하시고 거기 가서 본인이 생각하는 거 얘기하면서 대통령께서는 정말 우리 국익과 국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회동 자리가 저는 빨리 성사되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1야당으로서 국익을 위한 그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 당연히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 자체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민생과 관련되는 다양한 과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성과, 그것도 지금 제대로 밝혀진 내용이 없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결국 6,500억 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우리의 자산, 우리의 돈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사실이거든요. 우리나라의 1년 예산보다도 더 많은 돈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보다도 더 많은 돈이 미국에 지원이 되는데 이게 어떤 형식인지도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직접 투자인지, 우리가 에코티로서 들어가는 건지, 보증인지, 어떠한 형태인지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외에도 반기업법이라든지 반시장법,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내용들,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들이 논의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면 저희는 당연히 흔쾌히 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1야당을 어떻게 말살시키거나 절멸시키려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대화 타협의 상대로서 그리고 국정을 같이 운영해 나가는 협체의 상대로서 인식하고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러한 영수회담을 거절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우리 야당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서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밑에서는 물론 논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논의도 결국 국민을 위하고 민생을 위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우원식 의장이 전승절 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열병식 전에 참관 전에 수인사를 나눴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자리 배치 자체가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화를 할 수는 없었고 아마 들어가기 전에 인사를 하고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전승절 얘기는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외교 또 중국과 북한이 함께하는 외교가 지금 좀 나눠지는 분위기를 갖고 가면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전승절에 김정은 위원장의 참관도 또 다자 외교의 첫 모습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던데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일단 인상적인 부분이 있죠. 그 뭐냐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푸틴 대통령이 세 명이 천안 망루에 서서 열병식을 했다는 거. 그 한 장면이 상징하는 게 크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불쾌한 메시지를 냈다고 하는데 저는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본인이 불과 3주 전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만나서 미러 정상회담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많은 전문가들도 그런 말씀 하시던데 중국에 대한
봉쇄, 또 압박 전략을 본인 입장에서는 좀 틀을 더 만들어놨다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오늘 보면은 북중러 3국이 어떤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장면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또 미국의 압력에 벗어날 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고요. 저는 김정은 북한 위원장은 러시아 파병으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는데 러시아 파병으로 상당히 얻어내는 게 많을 겁니다. 아주 뭐 물질적인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저도 뭐 여러 기관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한 것 같아요. 그런 걸 통해서 러시아하고 되게 돈독하게 관계를 맺었는데 중국과 이번에 방중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역시 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거예요. 다만 저는 이건 뭐 제 개인 생각이 아닐 것 같긴 한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다자 무대 데뷔가 과연 한반도 평화 체제로 가는 어떤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있어서 저는 실보다는 득이 좀 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모습이 결국은 중국도 아무리 북중러 저렇게 셋이 모였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완전 다르게 갈 수는 절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또 우리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완전히 무시한 채 북한과 손잡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김정은의 다대한 무대 데뷔는 또 다른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이랄지 아무튼 다른 만남의 자리랄지 이런 것들을 이어졌으면 좋겠고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네, 저는 상징적인 장면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가 이제 핵 보유국으로서 북한이 서방 세계를 포함한 각국의 전 세계 각국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그 지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딸 김주애의 동반점. 결국 백두혈통 4세대가 후계자로서 공식적으로 나섰다는 점. 이 두 가지가 크게 와닿았습니다. 한미일 정상들과 함께 아마 새로운 이제 국제 질서를 북중러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에 저항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신냉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일극 체제 경쟁, 결국은 패권 경쟁에서 본인들이 주도권을 쥐고 싶은 그런 욕망. 러시아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벌어진 서방 세계로부터의 고립 탈피, 그리고 북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를 어떻게 하면 회피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참 좋은 어떤 대비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북한이 얻는 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그리고 핵 보유국 인정이라고 하는 이런 지점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이런 과제가 다시 한번 새로운 과제로서 등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의 비핵화 대신에 전력 감축 그리고 핵무기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아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짜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